우리 저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시동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자, 예. 박시동 소장님 네네. 어떠세요 요즘에? 저기 윤석열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불안해가지고 음, 한 10초에 한 번씩은 자꾸 다른 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불안감이 올라와가지고. 정치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 좀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뭐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 이제 그나마도 평온하게 이 평온심을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윤석열이가 걸어 나온 그 사건 이후로는 예. 도저히 이거는 뭐 일상이 영위가 안 됩니다. 작년이 예. 아니죠. 지난주에 그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한동안 어안이벙벙해서 또 하필 오마이뉴스에 라이브 나가는 중이었는데 네. 에이 그럴 리가 이랬어요 제가. 예.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금 만 일주일 됐는데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란을 중요 업무를 여러 담당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군인들이 총칼을 들었죠. 네. 최상목이는 국회 예산을 빼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했던 쪽지를 받아들고 모종의 뭔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상민이는 지가 장관이니까 단전단수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검찰과 사법부 1단이 그 판사 뭐 한 명인지 뭐 아무튼 뭐 혼자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1단이 또 한 축에 그러니까 군인이 총을 든 것처럼 지들은 법을 들고 지금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법으로 일으킨 내란, 범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범난. 예. 네. 우리가 근데 뭐 멀쩡히 나라 지키라는 군인이 총을 들고 국민에게 다시 총구를 겨눌 줄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뭐 법으로 뭐 제도로 설명이 안 되는 그야말로 반역입니다.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걸어놓은 그 사건도 네. 이건 법문으로 보나 뭐 해석으로 보나 뭐 상식적으로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법을 다루고 있다. 군인 입장에서는 내가 총을 들고 있잖아. 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총구를 지 마음대로 베는 거고요. 그렇지. 내가 법을 다루고 있는 위치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얘기할 거야. 라고 하는 법을 무기 삼아 윤석열을 탈옥시킨 범난, 내란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게 수습이 안 되면은 이 나라는 이제 공화국이 될 수가 없고. 될 수가 없죠. 헌법은 그냥 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상상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윤석열이가 만약 돌아온다. 국정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국가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이 나라의 앞길은 진짜 그야말로 안갯속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윤석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저는 안 듣습니다. 나는 아예 그냥 뭐 극단적인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저는 폭력은 안 쓰지만 세금을 안 낼 생각도 있어요. 세금 지방세만 내고 지방 용인시장도 국민의힘이구나. 아니 국민의힘을 반헌법 정당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체 그자들에게 그 권력을 인정할 수가 없을 마음가짐까지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원 행정처장은 검찰 보고 빨리 항고해 이러고 있고 또 검찰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뭐 이러고 앉아 저 법무부에서는 뭐 당연하죠. 이러고 그런 있고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지네들끼리 앉아가지고 답도 없는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서 범난을 통해서 윤석열을 결국 빼준 상황이다. 그러니까 내란 잔당들이 내란 수습을 하고 있으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빨리 나라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히 윤석열은 아웃시켜야 할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이가 직무복귀할 일은 없다고 보지만 정말 만에 하나 1000만분의 1의 가능성으로 만약 그런다면은 저는 조중동부터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미 뭐 만약 복귀하면은 그만둬라 이런 얘기를 중앙일보가 거기서 사설에서 실었고, 좀 빨리 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서 하루하루 살 수가 없네요. 빨리 경제도 빨리 갈아치워라. 그럼요. 파면시켜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홈플러스 얘기 좀 한번. 사실 지난주에 조금 일단의 얘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점점 파장이 커진다고 할까요?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닌 것 같은 후속 뉴스랄까 파생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잠깐 좀 이제 중간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일이 있었군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홈플러스 관련해서는 지금 홈플러스가
빚이 이 부채 비율이 지금 뭐 1,40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빚이 많은 상황이고 자체적으로는 현재 답이 없습니다. 매출도 떨어져 있고 예. 영업이익도 말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유, 나 같아도 가고 싶지가 않아.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인데 신용평가사가 요 한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기업회생 신청하기 일주일 전에 등급을 낮췄어요. 홈플러스의 등급을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낮춘 신용평가사를 핑계로 삼았어요. 홈플러스가.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쟤네들이 신용등급을 낮추는 바람에 앞으로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돌맞게 생겼어. 어려워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앉아서 맞지 않겠다 나는. 그러면서 선제적 예방적 기업회생을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석열에게 했던 무슨 뭐 계몽령과 같은 거의 같은 논리예요. 계몽적 기업회생 신청. 예,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하나씩 드러나는 게 뭐냐면 기업회생을 선제적 예방적으로 했다는 말도 웃기지만 사실 이게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낮추고 나서 했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고 회사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청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저녁에 뭐 회장이 불러가지고 내일 저 법원에 회생 넣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즉 예고돼 있고 이 자금 흐름,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홈플러스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곧 이 견딜 수 없는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상황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견된 상황에서 뭘 했나를 봤더니 CP라고 해서요. 기업 어음입니다. 예. 이 어음을 그러니까 어음 그다음에 단기 사채 짧은 사채 있거든요. 네. 요거를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약 1,000몇백억 정도를 지금 발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홈플러스가 카드 대금을 낼 거를 가지고 이제 유동화시키는 좀 어려운 금융 용어인데 유동화시켜서 이것도 이제 ABS라고 해서 유동화 증권이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짧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한 4천억 이상 발행이 됐어요. 이게 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맥락을 잘 이해해 보시죠. 홈플러스는 핑계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멀쩡했는데 신용평가사들이 갑자기 등급을 낮춰서 예방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택도 없는 얘기다. 네. 그렇게 유도한 면도 있어 보이죠. 예, 아니 택도 없는 얘기인데 네. 택도 없는 얘기고 어느 날 갑자기 신용평가사 핑계를 댔을 뿐 너희들은 너희들의 재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 곧 위기에 처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자기의 위기에 처할 수 곧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홈플러스는 그에 맞는 업무의 일을 하면서 서서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뭘 했냐면 오히려 CP 단기사채 ABS 같은 초단기 금융상품을 지금 6천억 정도를 발행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걸 발행해 온 상황이 뭐냐? 내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이런 걸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산 사람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은요.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사기 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가 망하거나 유동성 위기에 처할 걸 알면서 발행한 사건은요. 실제로 사기죄로 유죄를 받은 판결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6천억 정도의 이 단기 금융 상품이 어디로 흘러갔고 이게 어떤 피해를 일으킬까가 이제 추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2,500억에서 3,500억 정도를 누가 샀냐? 개인들이 샀습니다. 일반 창구에서 이거 고유일 상품입니다. 홈플러스 안 망합니다. 라고 불안전 판매 내지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들이 약 2,500억, 3,000억 정도의 저 상품을 샀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기업회생을 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면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 이게 수익 추적에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어저께부터 드디어 시위 내지는 구제의 요청의 움직임 당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건 뭐냐? 이제는 드디어 홈플러스 문제가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민생 문제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단초다 이런 거죠. 이런 위기가 커진 셈이 되는 건데 예. 그러면은 기업 회생에 더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숨겨진 금융 관련한 사기적 행태가 이제 막 드러나면서 개인 피해 문제로 엄청나게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 일단에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일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게 홈플러스가 지금 사냐 안 사냐가 결국엔 핵심 아닐까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 일단 살기라도 살고 뭐 회생이라도 해야 채권자들도 뭐 손실 보더라도 살고 거기 일하는 사람도 살고 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밉더라도 살아있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야. 근데 지금 그래서 법원이 긴급하게 일단 회생은 인가한 상황인데 그래서 회생 계획은 7월 달까지 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핵심은 앞으로 회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느냐 안 되느냐의 핵심이 의외의 곳에서 지금 현재 터지고 있습니다. 뭐냐? 메리츠 금융이 홈플러스에 1조 2천억에 현재 투자를 해온 상황이에요. 근데 메리츠는 1조 2천억에 대해서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담보를 갖고 있냐? 전국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의 건물과 땅을 담보로 들고 있어요. 이게 아주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메리츠는 지난주 말씀하시기로는 손해볼 일을 안 했다. 지금 그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리츠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 슬쩍 흘려나오는데 메리츠는 담보권을 실행해서라도 자기네들의 빚 1조 2천억을 회수한다라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홈플러스가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는 채권 다 털린다 이런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그럼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그러면은. 자, 그렇죠. 홈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전체 재산 중에서 메리츠가 갖고 있는 재산만 담보로 가져가라. 그럼 우리 나머지 가지고 회생할게. 이렇게 가능한 구조냐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매장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매장을 담보권 실행을 넘긴다라는 거는 매장을 팔고 매장을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회생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상태로 유통업으로 부활시킨다는 게 계획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시키려고 아무리 저 채권자들이 희생을 하고 장부를 예쁘게 만들어도 매장이 없는 걸 유통업을 영위할 근본이 없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매장이 없는데 또 이커머스로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 게 메리츠가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시작부터 끝까지에 있는 그 모든 시나리오는 검토할 필요조차 없이 여기서 회생 계획이 아예 절단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리츠는 가만히 두면 회생이 불가할 가능성이 높으니 우리라도 살자는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메리츠 매장을 담보로 날리겠다. 라는 입장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홈플러스의 기업 가치나 뭐 매출이 크게 떨어지면은 그 부동산 가치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메리츠는 그 전에 그나마 좀 이 정도일 때 손절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하냐면 메리츠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을 판다라고 해서 매물로 날리잖아요. 그럼 지금 메리츠가 갖고 있는 담보권, 부동산권을 대충 한 4조에서 4조 7천억 사이로 봅니다. 그런데 유통업을 영위한다는 전제로 현재 가치가 잡혀 있는 거고요. 지금 메리츠가 갖고 있는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매장도 자기가 보유한 것도 있습니다만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또는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은 양도하고 자기가 다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는 이른바 세일 앤 리스백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많거든요. 여기는 지금 담보 4조 7천억짜리 가치가 어떻게 설정돼 있냐면 홈플러스가 내고 있는 임대료에 기반해서 물건값이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네가 월세를 500만 원 내고 있어? 그러면 그 500만 원을 받는 건물이니까 이 건물은 20배 쳐서 뭐 1000만 원짜리 건물로 뭐 1억짜리 건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홈플러스가 임대를 안 하는 순간 홈플러스 매장이 영위되지 않는 순간 지금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가 내고 있는 임대료 곱하기 20배로 잡혀 있는 가치, 부동산 가치 4조 7천억도 보통의 시세대로 임대료를 바꿔버리면 그 건물 가치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조 7천억을 들고 있고 메리츠가 1조 2천억을 행사해서 나가면 남은 잔존 가치로라도 뭔가 우리가 보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메리츠가 이걸 매각으로 입장을 돌리면 4조 7천억짜리가 아니라 통매각으로 전환되고 유통업이 아닌 다른 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4조 7천억짜리도 뭐 2조 대 3조 대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리츠 입장에 따라서 회생 계획 자체가 아예 시작도 못하고 망할 판이라는 것도 하나 있고 둘째는 그나마 있는 부동산 가치도 4조 7천억이 아니라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그러면 메리츠 말고는 남은 모든 잔존 채권자들이 이제
받아갈 재산도 없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주 어려운 금융 문제로 들어갔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위메프 사태하고 많이 닮았네요. 예. 근데 이걸 메리츠 입장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메리츠도 투자자가 있고 메리츠의 그 메리츠가 투자한 자금의 원투자자도 있거든요. 회사 자체도 배임 이슈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회생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유 내가 그냥 공적인 생각을 하면서 회수 안 할게 이렇게 막연히 둘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메리츠가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지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못 말려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당국과 정치권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압력이나 제도적 압력으로 하지 마 이렇게 누르고 그에 대한 명분을 제공하면서 배임 이슈를 빠지게 만들어주는 다른 식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건 뭐냐 결국 이제 공이 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정부가 지금 제 역할을 하는 정부냐 정부가 이거죠. 없죠 지금. 정부가 없는 상황이에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날을 알 수 없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협력업체가 제가 보니까 납품업체가 1,800개고요. 납품하는 업체가요. 그리고 거기 안에 입점해 있는 본인 직영도 있지만 이 코너 하나를 외부에게 이제 임대 입점처럼 해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 입점 업체는 8,000곳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2만 명이에요. 아이고, 아니 그분들이 뭐 재벌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자산가가 있겠어요. 지금 이런 분들에게 굉장한 위기의 신호가 현재 켜졌다. 아까 금융 관련해서 6천억이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메리츠가 갑자기 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시나리오로 현재 상황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요.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계속 논박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한 1조 정도를 여기 투자해서 자칫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른 거랑 1억이 다르게 아니라 1조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노후.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도대체 관리한 거야라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국민연금이 일단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가 손해 볼 게 1조가 아니고요. 원금은 6천억입니다. 그 중에 3천억 정도는 현재 배당도 받고 뭣도 봐서 회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금 3천억 정도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거고 또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잘 됐을 때 받을 기대이익 같은 거 받아야 될 이자 같은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손실 위험으로 남겨진 거는 3천억 정도지 1조는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해명이 하나 나왔고 근데 그건 뭐 국민 돈 아닙니까? 딴 데 투자했으면 받을 돈 아니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한데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평소에는 이제 이자나 배당을 잘 받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만기가 되고 나면은 야, 나 그 돈 돌려줘라고 말하는 게 상환권입니다. 상환에 관한 옵션이죠. 이거는 채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돌려줘라고 말하는 거니까 채권자죠. 그러니까 상환권이도 있는 그리고 전환은 뭐냐면 나 그거 너한테 꺼준 거 있는데 그거 주식으로 전환해줘라는 거거든요. 그럼 주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것은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양쪽 옵션이 다 살아있는 상품이에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로 투자했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이 좋은 것 중에서 상환권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기업회생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그나마도 유리한 위치에 1, 2, 3순위에 가 있는 건 뭐냐면 다들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들은 그나마 법원에서 신경을 써줘요. 그런데 주주는요. 주주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주는 자기 책임하에 주주가 된 거니까 회사 망하면 너네는 망해라. 망하는 책임을 져라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주는 끝순위에 있습니다. 저 말단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지금 상환권을 포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칫하면 남은 3천억 원금 3천억에 대해서 주주로서 입장이 바뀐다면 회수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야, 국민연금 너 왜 홈플러스하고 상환권을 포기하는 어떤 식의 계약이든 딜을 한 거야라는 게 비판이 강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핑계를 댄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아까 첫 번째 우리 원금 6천억에 3천억은 받았어요라고 핑계를 하나 댄 거고 둘째는 우리가 그 일체 상환권 포기에 대해서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협의한 적 없어요라고 해서 마치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국민연금은 홈플러스의 지주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갖고 있지만 예. 그 상품이 결국에는 그 지주사가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상환우선 전환주에 연동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기사를 보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지만 국민연금이 상환권을 포기한 게 아니다. 나는 일체 협약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품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홈플러스에게 갖고 있던 상환권은 연결 효과로 인해서 포기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좀 말이 어렵죠. 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럼 사실을 얘기해서 국민들의 돈 3천억이 잘못하면 떼일 가능성이 많고 우리의 위치가 불안해졌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현재 교묘하게 비틀어서 부족한 해명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제 두 번째 얘기죠. 세 번째 얘기, 아까 어음CP 얘기했고 메리츠 얘기했고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사모펀드거든요. 네. 사모펀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민낯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돈 놓고 기업 가치 쳐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 근로자 해고하고 재산 팔고 네. 뭐 부채 정리해서 장부 예쁘게 그냥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비싸게 되팔고 그렇지. 엑시트하고 나가고 돈 벌고 나면 끝. 이게 사모펀드의 처음이자 끝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인데 외환은행도 바로 그렇죠. 예. 어디였더라? 이름을 까먹었네. 론스타죠. 이게 그냥 이게 사모펀드예요. 외환은행은 아주 걸레로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사모펀드들이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저희는 그런 먹튀가 아닙니다. 또는 저희는 앞으로 기업을 잘 경영하겠습니다. 뭐 재투자를 열심히 해서 살려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속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홈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아, 사모펀드는 이런 거구나. 재투자니 뭐니 관심이 없구나. 심지어는 먹튀 기업회생까지 과감하게 던지는 정도로 아주 냉혈한 들이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민낯을 확인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파생 문제로 커지는 게 뭐냐면 현재 사모펀드 MBK 관련해서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이 사태가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고려아연 같은 게 현재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인 MBK가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쪽이 하나 있고 저쪽은 안 돼요라고 하는 쪽이 하나 있는데 2주 있다가 주총에서 이제 대격돌을 할 예정인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MBK가 잘 경영한대. 외국에다 팔아먹지 않고 고려아연 잘 키운대.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아닙니다. 쟤들은 분명히 먹튀할 겁니다라고 해서 쟤들 편 말고 우리 편을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서 현재 여론전 또 지분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보아하니 MBK 당신들은 역시 돈 놓고 돈 먹기밖에 모르는 냉혈한들이야. 야, 그래요. 고려아연이 또 있었네. 이게 확인이 된다면 예. 고려아연 분쟁에 불똥이 튀면서 예. 수많은 M&A 관련한 경영권 분쟁 관련한 상황에서 앞으로 사모펀드가 경영의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일단 문제가 계속 퍼지면서 네. 일파만파로 우리나라 경제계, 금융계에 큰 지금 네.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될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지금 경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저런 어마어마한 홈플러스가 회생이 안 된다. 전국에 있는 매장들이 매물로 나온다. 또는 국민연금까지도 돈을 떼인다. 다른 수많은 지금 현재 주총 상황에서 MBK와 관련된 여러 표결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클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홈플러스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은 이마트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이마트도 뭐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홈플러스가 만약에 무너지면요. 네. 이마트가 오히려 반사 효과를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 이마트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홈플러스가 무너져서 홈플러스 갈 분들이 이마트에 간다라는 쉬운 도식이 과연 성립 가능한가라고 볼 때 일부 반사 효과는 있겠으나 네. 사실은 이마트의 적은 홈플러스가 아닙니다. 이마트의 적은 이커머스예요. 예. 그러니까 홈플러스 하나 없어졌다고 바로 이마트가 홈플러스의 매출을 그대로 인수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조금 반사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셔야 말씀하신 된다. 대로 대형마트가 지금 예. 그 쇠퇴기를 그렇습니다.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또 그 오너가 믿을 수 있는 오너도 아니고 말이죠. 오너 리스크도 있고 말이죠. 네. 예. 그 상황인 걸 감안해야 될 텐데 그렇죠. 아니 그 홈플러스를 이대로 다 문 닫게 만드는 거는 국가적으로 또 큰 손실인데 그렇죠. 국민연금이 인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인수해가지고 아예 그냥 일단은 지분 100%는 현재 MBK가 갖고 있어요. 100%입니다. 아예.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매물로 던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상태의 유통업을 국내에서 인수할 자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도 다 마찬가지고. 망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런 다음에 그 소상공인들 네. 끌어안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헐값이 된 걸 인수하는 그렇습니다. 방법으로 가는 건 어떨지. 그래서 지금 그나마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어쨌거나 협력사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영세업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일단 단기 금융이 빨리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아예 모든 회생이 물거품으로 현재 끝나는 시나리오는 일단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법원의 회생 계획 중에서 MBK를 가장 압박해가지고 말이죠. 이대로 먹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구책을 더 내라, 사제 출연을 더 해라, 구조조정보다는 구조 혁신에 나서라 등등등 해서 최대한 MBK가 먹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 상황 자체를 일단 정상화시키고 나서 이제 이커머스로의 변환이라든지 새롭게 경쟁력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난한 과정이 계속 지금 현재 암초를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